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9월 달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만 열심히 하지 은퇴를 위해서 건강에 투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관심의 한 반의 반만 여러분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9월 22일 목요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연준의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는 1.7%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1.71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1.79%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S&P 500은 이제 20% 이상 떨어지는 베어마켓으로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의 지수는 3,789까지 떨어져 있고요. 나스닥은 더 안 좋습니다. 11,220까지 떨어지면서 연초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무려 29.13%라는 커다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계속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긍정적인 뉴스들이 펼쳐지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봅니다. 어제 성장주들의 변동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니오가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리오토가 마이너스 8.84, 오픈도어 마이너스 8.71, 펠로톤 마이너스 6.2% 기록했습니다.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5.78, TQQQ는 5.49% 떨어졌고요. 크리스퍼가 마이너스 4.96, 인텔리아 마이너스 4.89, 에디타스 마이너스 4.79%, 로쿠 그리고 소파이도 4%, 3.4% 정도 각각 떨어지는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가서 P 레이시오 포워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P 레이시오 포워드라고 부르거든요. 자, 포워드 P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투자 종목은 STLD, 스틸 다이나믹스입니다. 3.5배에 머물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지금 P 레이시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 발레입니다. 3.77, 올린이 4.9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SQM이 8.28배, 그리고 퀄컴도 10배 이하로 포워드 PE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퀄컴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10배 정도만 주면, 9.96배만 주면 퀄컴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쿼버도 10.49까지 떨어졌고요. TSMC가 12.58배, 온 세미컨덕터 13.37배, KLA가 13.47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변동 사항도 살펴봐야겠죠. 어제 메타가 2.7% 넘게 떨어졌고요. 구글도 1.79%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마이너스 2.4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44, 애플이 2% 넘게 떨어졌고요. 테슬라, 아마존도 2% 넘는 커다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많이 감소해 있는 종목은 역시 메타 플랫폼주입니다. 14.9배까지 포워드 PE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도 20배 이하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23배, 마이크로소프트 23.79배, 애플이 25.7배, 엔비디아가 드디어 40배 이하까지 떨어졌고요. 테슬라가 72.5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종목은요, 몇 달 전만 해도 뭐 PE 레이시오가 1000배가 넘네 이런 얘기가 나오던 기업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죠. 그러면서 100배도 되지 않는 PE 레이시오를 기록하는 건실한 기업이 돼가고 있고요. 아마존이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PE 레이시오가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순이익이 많은 폭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베어마켓이 좀 전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추가 매수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요즘입니다.
이미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어제 FOMC 미팅이 종료되고 나서 흘러나온 뉴스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미주음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벤치마크 인트레스트 레이트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 올렸냐면 3 quarters, 쿼터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 3개가 모여 있으니까 0.75%포인트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사하기를 계속해서 하이킹을 이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페드의 연준이죠. 연준의 오피셜, 즉 관계자들은 또한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이 하이크, 기준금리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의도를 표명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결국 터미널 레이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터미널은 이제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종착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종착지가 4.6% 정도까지 갈 수 있다. 2023년에 4.6%라는 엄청난 기준금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내년까지도 기준금리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좀 상승을 멈추고 떨어지기를 바랬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아직도 기준금리가 떨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좌절감이 들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렸던 이유는 기준금리를 0.75% 올리겠다라는 발표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보여줬던 점도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드 연준에서 수요일 날 벤치마크 인트레스트 레이트 기준금리를 올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5%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3에서 3.25%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에서 3.25%면은요, 2008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실만 가지고도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이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터미널 레이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메디언 포캐스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디언은 중간치를 얘기하고요.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중간의 포캐스트를 보니까 센트럴 뱅크 오피셜즈, 즉 연준의 위원들은 지금 기대하기를 하이크가 2022년 말까지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죠. 4.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남아있는 FOMC 미팅이 2번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번의 FOMC 미팅에서 적어도 한 번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 앞으로 남아있는 FOMC 미팅에서도 굉장히 호키시한 모습을 연준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돛 플롯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점도표인데요. 이 점도표가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점도표는요, 페드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을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19개의 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 FOMC 미팅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숫자가 19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19명의 위원들이 각각 어떠한 기준금리 상승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으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내년에 4.75%에서 5%까지 갈 거로 예상하는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점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2022년 올해고요. 자, 중요한 건 내년이죠. 2023년을 보시면요. 지금 단 한 명의 위원만 4% 이하의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6명이나 되는 위원은 4.25에서 4.5% 사이, 그리고 또 다른 6명은 4.5에서 4.75, 그리고 6명이나 되는 위원들은 4.75에서 5%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간치를 봐도 그렇고 최고치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 연준에서 발표한 경제의
미래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실업률을 4.4%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수준이 3.7인데 가까운 미래에 4.4까지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의 실업률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고용 시장이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실업률이 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역으로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도 2022년 말까지 0.2%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연준은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 성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실업률 역시 현재 3.7%에서 4.4%까지는 그냥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의원들은요,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힐 것이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목표죠. 2%까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죠. 2025년이면. 따라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참여자 입장에서도요, 조금은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ETF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어디에 모여들고 있냐면 디비던드 ETF, 즉 배당금을 중심으로 하는 ETF가 있거든요. 이 ETF에 많은 투자 자금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간다면요,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은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 주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은 당장 내일 모레의 가치가 아니라 먼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니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들의 투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와서 현실적인 종목들, 즉 당장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ETF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죠. 자, 디비던드 베이스드, 즉 배당의 중심을 두고 있는 Exchange Traded Fund. Exchange Traded Fund는 이제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죠. ETF가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커다란 자금의 유입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냐면요, 연준에서 금리 상승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이 2022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지금 스파이 같은 경우는, 스파이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스파이는 1.65 빌리언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동시에 5개의 가장 커다란 디비던드의 바탕을 둔 ETF는요, 자금이 오히려 17.87 빌리언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S&P 500에서 빠져난 자금보다 훨씬 더 커다란 자금이 이쪽 ETF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5개의 ETF 중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ETF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슈왑 US Dividend Equity ETF입니다. 티커 네임은 SCHD고요. 자, 이 ETF 같은 경우는요, 자금이 무려 6.85 빌리언 정도 추가적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밖에도 배당에 좀 강점이 있는 ETF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ETF는 뱅가드 하이 디비던드 일드 ETF입니다. 5.65 빌리언이라는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세 번째는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2 빌리언 정도가 들어왔고요. 자, 뱅가드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ETF 같은 경우는 1.91 빌리언. 자, 마지막으로 iShares Select Dividend ETF는 1.43 빌리언 정도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 ETF가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피할 곳은 배당주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ETF들의 투자 가치를 조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앞에 기사에서 소개가 됐던 올 3월부터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배당 중심의 5개의 ETF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두 번째 메뉴에 가시면 되고요. Compare Stocks and Fund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추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등장을 합니다. 총 6개까지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우리는 5가지의 ETF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번째는 취업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 SCHD였죠.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갔던 ETF고요. 두 번째가 VYM이었습니다. 뱅가드 하이 디비던드 ETF죠. 자, 세 번째가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DGRO였죠. 자, 네 번째 종목은 VIG 뱅가드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ETF고요. 자, 다섯 번째가 iShares Select Dividend ETF DVY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ETF를 모셔다 놨고요.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ETF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expense ratio겠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투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보시면 다섯 개의 ETF 중에 네 가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0.06, 0.06, 0.08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DVY만 0.38%라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DVY는 다른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AUM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UM은요, Assets Under Management거든요. 자, 얼마나 많은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가, 이런 규모를 표시해 주고 있는 건데, 다섯 가지 ETF 모두 굉장히 커다란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ETF의 그레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을 보면 DVY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B+이기 때문에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익스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VY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A를 받고 있죠. 자, 디비던드 아무래도 배당 중심의 ETF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다 획득하고 있겠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는 ETF는요, SCHD가 A+를 유일하게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부분도 괜찮죠. B 아니면 A-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세지 플로우, 지금 현재 자금의 유입을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A- 아니면 B+의 좋은 모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배당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ETF의 투자 가치는 사실 배당에 있는 거기 때문이죠. 자,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을 보면요, 나머지 종목도 괜찮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역시 SCHD입니다. 3.57%나 되는 배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섯 가지 ETF 중에 왜 SCHD가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부분은요, 배당의 성장인데 지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14.2%나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5년 평균도 12.1%나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4개의 ETF랑 비교했을 때 현저한 성장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가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자,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할 텐데 현재 YTD로 보면요, SCHD가 마이너스 14%, 나머지 종목들도 10% 이하의 하락폭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DVY만 5% 정도의 소폭 하락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현재 S&P 500이 20%나 떨어진 것을 감안하고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폭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비하면 시장의 퍼포먼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주가는 한 50% 가까이 올라간 것 같고요. 자, 10년의 퍼포먼스를 보면 139%나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3% 넘는 배당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ETF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넘버 오브 홀딩즈가 중요합니다. 과연 몇 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가? SCHD는요, 100개가 넘는 종목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VYM 같은 경우는 무려 446개의 배당 주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투자 자금의 몇 퍼센트 정도가 10개 탑 10에 집중이 되고 있는가? 40%, 22.5, 24.3, 28.9죠. 따라서 SCHD가요, 나머지 종목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ETF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SCHD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뭐냐면요, 턴오버입니다. 턴오버는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종목의 교체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수치로 표현한 건데 무려 46%나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00개 정도의 그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100개 정도의 종목 중에서 한 46개 정도가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종목 교체를 하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배당률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 아니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종목을 바로바로 교체하면서 배당률을 높이는 그런 ETF가 SCHD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ETF 5개 중에서요, 가장 투자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은 SCHD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CHD에는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자, 이것마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는 SCHD, 쉬압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의 페이지에 와 있고요. 두 번째 메뉴 홀딩즈를 클릭하시면요,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 비중, 그리고 종목별 비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산업별 비중을 보시면요, 뭐 금융주라든지 산업재, 테크놀로지, 컨슈머, 뭐 이렇게 다양한 산업체에 골고루 투자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탑10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펩시입니다. 투자 자금의 4.44%가 들어가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4.27%, 시스코가 4.25%, 코카콜라가 4.19, 암젠이 4.18%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홈디포가 4.14, 머크가 4.08,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IBM이 3.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도 보이는데요. 3.77%, 파이자가 3.6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투자 종목이 104개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탑10이 차지하는 비율은 40.84%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배당 ETF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SCHD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사는 아마존 주주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서는 아마존이 새롭게 발표를 했다. 71개나 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런칭한다. 이러한 소식인데요. 아마존이 굉장히 좀 재생에너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에 따르면 새롭게 남미 쪽에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요. 브라질에 솔라 팜을 만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디아 그리고 폴란드에도 첫 번째 솔라 팜을 이번에 설립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요, 지금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고, 현재 수준만 해도 이미 5만 기가와트 아워를 생성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전력이냐면요, 미국의 46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전력 양을 이미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존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풍력 그리고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라든지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상점들의 전력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목표가 나오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구동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커다란 포부를 이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379개나 되는 리뉴어블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21개 국가에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요, 154개의 풍력 그리고 태양 에너지 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225개 정도 되는 루프톱 솔라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자, 2021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존은 이미 전체 그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8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족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죠. 자, 우리가 바로 앞에 아마존의 움직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요, 아무래도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 에너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옮겨갈 것은 굉장히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간헐적인 에너지원이란 부분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풍력 발전을 만들 수 있고, 또 태양이 떠 있을 때만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단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비즈니스 기회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에너지 저장 부분이고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 들어서 LIT,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자금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스템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스토리지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요. 에너지 스토리지 인프라는요.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요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심지어는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만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에너지 저장과 분배를 하는 기업이 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린 에너지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인프라의 역할이 커지면 이 스템이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짧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자, 첫 번째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애플이 2025년 정도가 되면 아이폰의 생산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인도로 옮길 것이다 라는 전망을 JP 모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말 정도가 되면 한 5% 정도는 옮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25년 정도가 되면 25%의 생산을 인도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차이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투자 리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플의 투자 리스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JP 모간에서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재는 한 5% 정도만 중국 밖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 역시 2025년 정도가 되면 25%까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애플의 투자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역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메타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메타가 비용을 10%나 절감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10%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만약에 10% 줄어든다면 마진이 한 5%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계획이 발표가 됐구나라고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할지 읽어보니까 뭐 사람들을 많이 줄이거나 정리해고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발표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이 써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테크 기업들은요. 사람이 모자른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자른 부분을 밖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인력들을 옮기는 방법을 취하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좀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부서에서 중요한 부서로 사람들을 옮겨가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메타라든지 구글, 테크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이요. 나중에 순이익의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미주 쪽이나 유럽에 계신 분들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